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대항해 시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대항해 시대와 그 여러 뒤에 숨은 잘 알려지지 않은 재밌는 이야기들. 대항해 시대에 시작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은 아무래도 콜럼버스인데요. 그리고 스페인. 근데 사실 대항해 시대가 스페인으로부터 시작된 건 아니고 콜럼버스로부터 시작된 건 더더욱 아니었죠. 실질적으로 대항해 시대에 기치를 올린 건 포르투갈이고 거기에 왕자였던 에니크라고 있습니다. 흔히 항해왕자 엘리케라고 알려진 그 인물이죠. 결국 포르투갈이 처했던 당시의 정황이 대항해 시대라는 인류 역사 전체를 향후 몇백 년간 뒤 흔들어버리는 엄청난 나비 효과를 낸 건데요. 해서 대항해 시대를 제대로 알려면 우선 포르투갈의 당시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포르투갈이었나? 참 이게 모든 혁신, 도약 이런 건 되게 굉장히 사정이 궁할 때, 어려울 때 나오게 되는데 당시 1300, 400년대 포르투갈이 딱 그랬습니다. 굉장히 상황이 혼란스럽고 좋지만은 않았죠, 포르투갈이. 원래 포르투갈 왕국의 시작은 이쪽 이베리아 반도에서 레콩키스타라고 하죠. 재정복이라는 뜻인데 들어와 있던 무어인,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을 기독교 세력들이 밀어내기 위한 그 전쟁. 이때 이베리아 반도에서 기독교 왕국과 무어 세력 간의 치열한 일진일퇴 공방전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기독교 왕국 중 제일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레온 왕국, 카스티아 왕국이라고 있었는데 여기에 왕이 그 프랑스로 지원 요청을 합니다. 해서 프랑스에서 유력가였던 부르고뉴 가문에서 지원군을 파견하죠. 당시에 그래서 파견 와서 싸웠던 그 프랑스 부르고뉴가 사람이 꽤 잘 싸워요. 그래서 이제 잘 해줬네, 자네 이래가지고 그 와서 싸운 그 귀족에 대해 불러들였던 카스티아 국왕이 자기 딸하고 결혼시키고 일정한 땅을 떼줘서 귀족령으로 거기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 줍니다. 그때 떼줬던 땅이 그 이쪽 지방인데 그 이쪽 지방이 지금 포르투갈레 지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 포르투갈 백장령의 탄생이 된 거죠. 근데 이 백장령은 나중에 아무래도 근처 더 큰 나라인 레온 왕국, 카스티아 왕국 등에 이제 편입이 됐죠. 근데 그 편입이 되고 끝이 난 게 아니라 나중에 또 다시 떨어져 나옵니다. 1100년대에 그 아폰스 1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치열한 노력 끝에 결국 다시 떨어져 나와서 이쪽에 독자적인 왕국을 인정을 받죠. 이게 1143년의 일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포르투갈 왕가의 그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건데요. 이 시작 포르투갈 왕가를 보르고냐 왕가라고 하죠. 애초에 여기 지어놨던 그 귀족, 그 사람이 이제 부르고뉴 가문 귀족이었으니까 이 왕가가 이제 한 200여 년 정도 갑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정도, 1383년 정도까지 가요. 근데 이게 그 거의 끝물쯤에 이 왕가의 그 왕이 페르난도 1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페르난도 1세가 그 별명이 변덕왕인 사람인데 이 그 포르투갈의 그 페르난도 1세가 그 옆나라 카스티아 있잖아요. 더 큰 나라. 이 카스티아가 이제 그 내부적으로 왕위 계승 문제로 이제 그 혼란, 투닥투닥을 겪게 되니까 이 포르투갈 왕 페르난도 1세가 나도 카스티아 왕 계승권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이쪽에 그 집안 난리에 이제 찝적거리게 됩니다. 근데 찝적만 거렸을 뿐 실속은 없이 카스티아 왕은 결국 이제 그쪽에 엘리케 2세라는 사람이 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 괜히 찝적거리면서 경쟁을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포르투갈 왕 페르난도하고 새로 카스티아 왕이 된 엘리케 2세, 이 둘은 사이가 좋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둘이 투닥투닥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당시 교황이던 그레고리오 11세의 중재로 인해서 화의를 맺습니다. 맺고 이 엘리케 2세의 딸이 있어요. 화의의 증거로 이제 이 딸하고 페르난도 1세하고 혼인을 맺기로 하죠. 근데 이 양반이 그 별명이 변덕왕 아닙니까? 근데 또 다른 별명이 하나 더 있는데 멋쟁이 왕이에요. 해서 굉장히 그 로맨틱하게도 이 옆에 큰 나라 딸 공주님하고 결혼 약속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하의 부인 중에 레오노르 텔레즈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신하의 부인, 이 여인하고 이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사랑에 또 빠지게 됩니다. 해서 이 혼약을 파혼하고 신하의 부인하고 결혼을 올리게 되죠. 이 페르난도가 이제 별명이 하나 더 있어요. 참 별명도 많은데 무모왕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무모왕이라는 거는 털이 없다는 게 아니라
무모하다 이거죠. 이걸 이제 이렇게 그 표기를 하던데, 이게 이제 포르투갈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생각이 없는, 인사불성의, 무의식의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종합해보면 미남의 멋쟁인데 변덕이 죽을 듯하고 생각이 없는 인사불성의 왕이다, 뭐 이렇게 되겠네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사랑에 빠져서 옆나라 공주하고 약속을 거침없이 깨고 불륜, 신하의 부인하고 결혼을 밑도 끝도 없이 이제 해버리게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긴 한데,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해되는 측면도 좀 있는 게, 이 사람 집안 내력이 조금 그렇거든요. 이게 피는 못 속이는 게, 이 그 포르투갈 왕, 이 펜란도의 아버지가 페드로 1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아버지 그 페드로 연애 스토리는 더 대단합니다. 아들의 이 밑도 끝도 없는 불륜, 약혼 파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이 아버지 그 페드로도 정략 결혼을 했던 사람이에요. 당연히 그렇겠죠. 당시 시대에 이제 갈리시아 제방, 그러니까 이베리아 반도 북서쪽인데 그쪽 대공의 딸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데, 정략 결혼했던 부인이 이제 시집을 이제 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오는데 그때 같이 온 시녀가 있었습니다. 이 시녀가 이네스 데 카스트로라는 여인이었거든요. 근데 이 시녀가 굉장한 미인이었던 모양으로 이거 아버지 페드로는 그 시녀, 그러니까 부인의 시녀 이네스하고 비밀 연애를 시작하죠. 근데 이게 말이 비밀 연애지 거의 뭐 대놓고 연애를 심하게 해대니까 이거 페드로의 아버지가 또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아버지가 이 이네스를 궁 밖으로 추방해 버립니다. 근데 추방을 해도 이 페드로하고 이네스하고 계속 연애 편지를 주고받아요. 해서 나중에는 그 포르투갈의 꼬임브라라는 곳에서 따로 와이프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정략 결혼했던 그 대공의 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페드로가 거기 가서 이 이네스하고 별도로 살림집을 차려버립니다. 거기서 이제 그 둘이 살면서 행복하게 알콩달콩 한동안 잘 살아요. 금술이 엄청 좋아서 아이를 4씩이나 또 낳게 되죠. 근데 이 차기 왕위 계승자인 이 아들이 페드로가 기껏 정략 결혼 시켜놨더니 뛰쳐나가서 이런 짓을 해대고 있으니 이 페드로의 아버지인 그 부왕은 완전 미치는 거죠. 해서 아들의 이런 행태를 보다 못한 아버지는 그 자신의 수하들을 시켜서 이 이네스를 해치우려는 그런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해서 이제 그 페드로가 잠시 딴 데로 떠나 있는 사이에 그 부왕의 부하들이 이들의 살림집에 들이닥쳐요. 그래서 거기서 이 이네스를 척살해 버리게 됩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페드로는 대분노하여 이네스를 처치했던 그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서 복수하겠노라고 아주 광분을 하는데요. 이래서 당시 그 이네스를 제거했던, 그걸 실행했던 그 인물들은 페드로가 무서워서 전부 카스티아로 도주를 합니다. 결국 자신의 사랑을 그렇게 잃는 처참한 일을 겪은 페드로 1세는 나중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데, 근데 왕이 되고 나서 아주 충격적인 일을 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대관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미 세상을 뜬 지 5년이 지난 자신의 옛 사랑 이네스의 시체를 다시 관에서 꺼내와서 이 시체와 함께 대관식을 올립니다. 이 이네스의 시체를 왕비 자리에다가 앉히고요. 그 시체에다가 왕비의 관을 씌워줍니다. 그리고 대관식에 참석한 신하들에게 이 시체 왕비에게 전원 다 가서 경의를 표하게 하고 그 이네스 시신의 손에 다 와서 일일이 입을 맞추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다 신하들이 그렇게 해요. 정말 인류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굉장히 특이한 대관식이 아닐 수가 없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 그 포르투갈 왕 페르난도 1세가 바로 이러한 놀라운 행동을 한 그 아버지 페드로의 아들이라는 거죠. 단지 그 페르난도 1세는 이 그 이네스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은 아니고 정략 결혼했던 원래 부인 있잖아요. 그 원부인하고에서 나온 아들이었죠. 그래도 그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았으니 이런 짓을 하는 것이다 해서 이러한 그 결혼 약속 파기 이런 짓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근데 이 페르난도 1세도 아버지처럼 이런 그 변덕스럽고 무모한 혼약 파기를 하고 유부녀한테로 가니까
여튼 저튼 당연히 이쪽하고 갈등을 또 심하게 빚게 되죠. 겨우 이제 화해를 했는데. 그렇게 이제 그 이쪽하고 저기 갈등을 빚다가 이제 그 이 엘리케 2세가 이제 세상을 뜨게 돼요. 해서 이 그 페르난도는 다시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카스티아 왕위 계승을 재차 또 찝쩍거리면서 노리게 되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실패하고 카스티아 왕위는 아까 그 엘리케 2세의 아들인 후안 1세가 차지하게 됩니다. 후안 1세, 요 아들이죠. 그래서 새 왕이 된 후안 1세하고도 페르난도 1세는 당연히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또 투닥투닥을 하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또 여기서도 결착을 못 짓고 다시 재차 화의를 서로 맺습니다. 해서 이때도 다시 그 맺게 된 그 포르투갈과 카스티아의 그 화해의 징표로 이 그 페르난도 1세도 또 그 자녀가 있었거든요. 딸이 있었는데 그 베아트리스라고, 이 베아트리스 딸하고 엘리케 2세의 아들 후안 1세하고 결혼을 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협약을 맺습니다. 협약을 맺고 이 페르난도 1세도 얼마 있다가 세상을 뜨게 되죠. 뭐 싸웠다 결혼했다 싸웠다 결혼했다 계속 이러고 있는 건데, 근데 이 그 페르난도 1세가 그 아들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페르난도 1세가 아들 없이 세상을 뜨니까 이제 이 그 카스티아 쪽에 이 그 후안 1세는 요 그 아들 없는 이거 딸하고 결혼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겠다 해가지고 옳다구나, 이제 포르투갈도 내가 먹겠구나, 됐어, 이런 상황이 이제 된 거죠. 근데 세상 일이 뭐 그렇게 뜻대로 술술 될 리가 없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변수가 생기는데, 펜란도 그 아버지 아까 말씀드린 그 충격적인 대관식을 펼친 그 사람, 그 페드루 1세 그 사생아가 한 명 있었어요. 이 사람의 사생아. 그러니까 이제 그 포르투갈 왕 페르난도 1세의 이제 배다른 동생인 거죠. 이 사람의 아들이니까. 주앙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주앙은 당시 기사단의 단장으로서 다수의 기사들을 이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이복형 왕이 이제 세상을 뜨고 그 형의 딸이 뒤를 잇는 형태가 되니까 뭔 소리냐? 이렇게 되면 당연히 다음 왕은 포르투갈 왕은 내가 해야지 하고 자신의 휘하 병력들을 이끌고 들고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그 아까 그 혼약 파기까지 하면서 불륜으로 결혼했던 그 레오노르 텔레스라는 여인 있지 않습니까? 이 베아트리스가 이제 이 레오노르 텔레스의 그 딸인 건데, 여기서 그 레오노르 텔레스가 그 또 그 불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안데이루 백작이라는 남자를 또 끌어들여서 이 그 자기와 자기 딸한테 도전하는 이 전 남편의 배다른 동생 주왕, 이 사람하고 한판 건곤일척에 승부를 벌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내전의 발발인데, 근데 이 승부에서 그 이 배다른 동생 주왕이 이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레오노르하고 베아트리스를 몰아내 버려요. 근데 원래 이 카스티아의 그 새 왕 후안 1세하고 그 레오노르의 딸 베아트리스하고 결혼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부인하고 장모를 밀어내고 이 주왕이 갑자기 이겨버린 거니까. 그리고 이 그 레오노르 텔레스도 카스티아로 도망을 가서 후안 1세의 바짓가랭이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이 후안 1세가 뭐 하는 짓거리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포르투갈에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 주왕하고 이 후안 1세하고 대승부를 벌리는데, 근데 여기서 또 이 그 주왕이 괴력을 발휘해가지고 또 패스트라던가 그런 뭐 전염병 이런 요소들도 있어서 쳐들어온 카스티아를 물리쳐 버리게 됩니다. 해서 이제 그 배다른 동생 주왕이 안과 밖에 적을 모두 물리치고 포르투갈의 새 왕 주왕 1세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해서 이제 이 그 페르난도하고 베아트리스를 끝으로 그 포르투갈 부르고뉴 왕가가 끝이 나고 이 주왕부터 아비스 왕가가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흐름이 그 나중 대항해 시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이때 이 그 주왕을 지지해주고 뒷받침해줬던 세력이 다름 아니고 상인 계층입니다. 근데 이 주왕이 그 왕이 되고 이겼다곤 해도 이렇게 이제 그 당시 상황이 엄청나게 뭐 복잡하고 싸움도 많지 않았습니까? 내전에 뭐 외침에 굉장히 힘들고 팍팍한 상황이었죠.
뭐 한 번 극복하긴 했지만 카스티아가 말하자면 지금의 스페인 아닙니까? 그런 강력한 라이벌을 옆에 두면서 당연히 왕이 되고 나서도 위협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주왕 1세가 힘을 키워야겠다. 그래서 일단은 이 새로운 왕 주왕 1세가 힘을 키우는 방법으로 생각을 한 거는 이베리아 반도 내에서 땅을 넓히자. 그래서 처음에 주왕은 이베리아 아래쪽, 그라나다 쪽을 육군으로 공격을 해서 그런 식으로 힘을 키우는 전략을 펼치려고 했어요. 이 아래쪽에 있던 그라나다는 이베리아 반도 최후의 무슬림 국가였죠. 해서 이 그라나다를 뭐 좀 공격을 해보자, 뭐 이런 전략을 처음에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당시 포르투갈 상황상 이게 그렇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이쪽하고 조금 전에 싸웠는데 또 이쪽으로 또 건드려가지고 또 전선을 확대한다는 게 쉽지가 않고, 그렇다고 이베리아 반도는 최강국도 아닌 거고 당시 상황이. 그래서 하여튼 힘을 키우긴 키워야 하는데 뭔가 어떻게 하냐, 잘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여기서 포르투갈이 상당히 난데없이 당시 주변 국가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전략적 카드를 갑자기 하나 생각해서 이제 꺼내들게 됩니다. 이제 어떤 거냐면 여기 그라나다 이쪽을 치는 게 아니라 바다를 살짝 건너서 여기를 공격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세우타라는 항구 지역이 있는데 이쪽으로 밑도 끝도 없이 쳐들어가서 여기를 불과 하루 만에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던 무어인 세력들이 이러한 뜬금없는 바다 건너 오는 포르투갈의 공격을 전혀 예상을 못했던 상황이에요. 그럼 이베리아 반도 내에서 옥신각신 치고받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정신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바다를 건너가겠다는 발상의 전환을 했으며 또 왜 했느냐 이런 짓을. 몇 가지 얘기가 있는데 당시 고메스 대 주라라라는 연대기 작가가 쓴 기록에 따르면 이랬다고 해요. 주왕 1세가 이제 아들이 3명 있었는데 그 세 아들이 성인이 되어 기사 서임을 받을 시기가 되자 그걸 기념으로 해서 내 아들들이 드디어 기사가 되게 되었는데 이를 기념하여 온 유럽에 빼어난 기사들을 한데 모아 무예 시합 대회를 거창하게 개최하면 어떻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전 유럽을 상대로 한 자기 과시를 조금 해보겠다 이거죠. 특히 옆나라 카스티아에 아까 싸운 후안 1세 등등 사람에게 상당한 라이벌 의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본인이. 뭐 그런 걸 해소하는 차원 등등. 근데 이때 이 주왕 1세의 말에 한 신하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전하, 이런 시기에 밑도 끝도 없이 무슨 무술시합이란 말입니까? 돈 낭비입니다. 그것보단 차라리 그 돈으로 바다 건너 여기 세우타를 치는 게 나을 것입니다. 이러니까 주왕이 그래 하더니 그냥 여길 바로 쳐들어갔다 라고 주라라는 뭐 이런 식으로 기록해 놓고 있어요. 굉장히 밑도 끝도 없는 기록인데 이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이 세우타 공략 원인을 얘기하는 또 하나의 내용이 당시 여기 카스티아가 무어인들의 그라나다를 밀어붙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레콘키스타 즉 기독교 세력이 무어인들을 여기서 몰아내는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 포르투갈이 상대적으로 라이벌 카스티아에 비해 뭐 별로 돋보이게 하는 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그라나다로 치고 들어가기는 뭐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만만해 보이는 여길 급습해서 체면 한번 세워보려는 뭐 그런 거 아니었느냐. 아니면 몇 년 전서부터 여기 공략을 상당히 준비했었다 그런 얘기도 있죠. 일단 당시 유럽 정황을 좀 보면 기본적으로 유럽의 핵심은 이 지중해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돈 되는 건 이 동방 쪽에서 이렇게 오는 거고 결국 지중해를 중심으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에 딱 보면 아시겠지만 이 포르투갈은 제일 변두리에 있지 않습니까? 가장 소외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바로 옆쪽 오른쪽 이베리아 반도 내에서도 이 다른 나라들이 지중해 쪽으로 가는 오른쪽을 떡하니 막고 있지 않습니까? 지정학적으로 철저하게 분리한 거죠. 그러니까 동방하고 이어지는 루트는 3개밖에 없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육로로 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중해로 오거나 그게 아니면 이렇게 북아프리카 쪽 사하라 사막을 거쳐서 오는 이 통로 이게 이제 3번째 루트인데 이 아프리카 쪽 오는 루트로 한번 우리가 승부를 보자 그런 주왕의 큰 그림이었다 그런 얘기도 있죠. 이 1번, 2번 루트는 이미 더 센 그리고 지정학적 위치가 훨씬 좋은 오른쪽 유럽 나라들이 이미 다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워볼 땐 이거다. 3번 루트로 한번 승부를 해보자.
근데 이렇게 오려면 요 바다 여기 좁긴 하지만 여기를 건너야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모였다가 이렇게 쇽하고 바다를 넘는 건데, 그래서 여기 세우타를 점거하고 아래에서 올라오는 이 교역 루트에 대해 우리가 그 중간에서 이렇게 딱 지키고 있다가 돈 좀 빨아먹어 보자, 뭐 이런 큰 그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415년 8월 20일 불을 기해서 포르투갈은 여기를 기습 점거합니다. 지금도 여기 있는 그 작은 땅 세우타가 원래 이쪽 아프리카 대륙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는 지금 모로코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세우타가 지금도 이 아래쪽에 있는 모로코 땅이 아니에요. 현재도 여기 있는 스페인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프리카 쪽에 이렇게 넘어가는 이쪽에 세우타가 있다면 위에 이베리아 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유명한 지브롤터가 있죠. 헤라클레스의 기둥. 이 아래에 이 세우타가 이쪽에 있는 모로코 땅이 아닌 것처럼 여기 위에 이 지브롤터 역시 스페인 땅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긴 영국의 속령이죠. 지금도 공용어가 스페인어가 아니라 영어예요. 물론 스페인어도 씁니다만. 근데 이 위치가 딱 봐도 지중해와 대서양 왔다 갔다 하는 딱 그 좁은 길목인 데다가 위아래 유럽과 아프리카를 또 연결하는 딱 그 길목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가 지속되는 한 계속 중요할 수밖에 없는 자리죠. 그야말로 십자. 수평으로도 수직으로도 다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브롤터는 지금도 영국하고 스페인하고 옥신각신을 하죠. 특히 최근에 영국의 브렉시트 이슈가 터지면서 이 지브롤터 문제가 다시 한번 터져요. 참고로 이 지브롤터가 영국한테 넘어간 것도 대항해 시대하고 연관이 있죠. 1700년대 초반, 그러니까 약 300년 전이네요. 스페인이 왕위 계승 전쟁으로 정신이 없을 때 일로 와서 여기를 영국이 밑도 끝도 없이 점령을 해버립니다. 여기를. 그러니까 남 정신 없을 때 와서 빈집털이 한 건데, 근데 스페인도 왕위 계승 전쟁 때문에 정신이 없으니, 근데 나중에 좀 정신 차리고, 근데 이제는 또 영국이 또 정신없을 때가 생기거든요. 미국 독립전쟁. 그때 이제 영국이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이제 스페인에서 이 지브롤터를 탈환하기 위한 반격에 나서죠. 그래서 여기 있는 영국 수비군하고 치열한 사투를 벌이는데요. 근데 영국 수비대가 끝끝내 여기를 지켜냅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지금까지도 지브롤터는 스페인과 영국 사이에 지속적인 알력을 만들어내고 있죠. 사실 땅 위치로만 보면 스페인 거여야 하는 게 맞아 보이지만 뭐 영국이란 나라의 막강한 국력도 있고 거기에다가 스페인 본인들도 이 세우타 지역 요 아래쪽에 있는 여기도 자기들도 모로코한테 안 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그런 의미에서는 참 이게 실제로 지브롤터 주민들 투표하면 거의 98%뭐 그 정도 그냥 영국 속령으로 남겠다고 하죠. 여하튼 이렇게 포르투갈이 여기 세우타를 기습 점령하고 나서 말씀드린 이 아래쪽으로 오는 교역 루트 이를 통한 이익을 한번 노려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여기를 먹고 나서 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그 교역 루트 그걸 통해서 또 엄청 떼돈을 벌고 뭐 그랬으면 여기서 포르투갈이 더 대항해 시대를 열지 않고 만족했을 수 있을 텐데, 근데 일단 요 자리에 대해서 여기를 빼앗긴 무어인들이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우타 지역을 지속적으로 탈환하기 위한 공격을 하고, 당연히 포르투갈은 바다 건너 계속 지원군을 보내야 하니까 유지 비용이 만만치가 않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는 교역로 같은 경우도 물론 여기서 일로 쭉 넘어가는 게 제일 짧고 간단하겠지만 뭐 여기를 빼앗긴 마당에 뭐 무어인들이 에이 뭐 더러워서 일로 안 간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이베리아 남쪽에 그라나다라는 무어인들의 나라가 아직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일로 안 가고 딴 루트로 가면 되니까 그잖아요. 따라서 이 세우타 점령이 생각했던 것처럼 엄청난 이득을 포르투갈에게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못하는데, 근데 여기서 얻은 이득이 이게 실제 돈 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더 엄청났던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정보를 얻게 됩니다. 기존 유럽에게 있어서 이 아프리카 북부까지만 알려져 있었던 거잖아요. 이 남쪽의 세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지의 세계였거든요. 근데 이 세우타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무어인들과 아프리카를 잘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 뭐 상인들, 그걸 통해서 이 북아프리카 아래에도 엄청나게 광활한 땅이 있고, 그리고
금광이 있다 라는 정보를 포르투갈이 듣게 된 거죠. 특히 당시 14, 15세기 유럽에선 뭐가 문제였냐면 금의 생산량이 유럽에서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이 아주 금이라면 환장을 하고 갈구할 수밖에 없게 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바로 그 세우타를 통해 들어오는 아프리카 남쪽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그 정보를 듣고 마음을 설레해 하던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그가 바로 말씀드린 주왕 1세의 셋째 아들 에니크였습니다. 바로 후일 항해 왕자 엘리케, 에니크라고 불리게 되는 그 인물이죠. 콜럼버스가 아니라 진짜 대항해 시대라는 걸 처음 연 바로 그 인물. 이에 에니크는 그 아프리카 남쪽 미지의 세계로의 탐험을 해보자 그 정보를 듣고 해서 포르투갈 남부 사그레스라는 지역에 항해 학교를 설립하고 인종, 국적, 불문, 각지의 모든 사람들을 최대한 다양하게 불러 모아서 각종 지리, 항해 지식과 정보를 배우고 교류하는 그러한 그 해양 진출의 싱크탱크 같은 기관을 설립합니다. 이게 사실상 세계에서 최초의 해양 항해 연구 전문 조직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이 아프리카 서해안 쪽을 따라 남으로 향하는 길로 배를 띄우게 되죠. 그리고는 그렇게 띄우고 나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영상을 좀 짧게 해달라는 요청으로 일단 오늘은 여기서 좀 끊고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이고 다채로운 대항해 시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이제 프롤로그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본격적이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